서울의 심장부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 로얄 엘리시안 호텔이 위용을 자랑하며 서 있었다. 그 황홀한 광경 속으로 이혜은은 어울리지 않는 갑옷을 입은 병사처럼 걸어 들어갔다. 몸에 꼭 끼는 실크 드레스는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어깨선은 너무 넓었고 허리는 어색하게 남아 돌았다. 이 드레스를 빌려준 여자는 이것이 남자를 유혹하는데 최고의 무기라고 했지만 혜은에게는 수치심의 낙인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호텔 로비의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이며 그녀의 초라한 모습을 비췄다. 샹들리에에서 쏟아지는 금빛 조명은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더욱 하얗게 만들었다. 주위의 모든 것이 부유함과 여유로움을 속삭이고 있었지만 하연의 귓게는 오직 병원 소독약 냄새와 어머니의 희미한 숨소리, 그리고 의사의 냉정한 선고만이 맴돌았다. 심장 판막 이식 수술이 시급합니다. 더 늦어지면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수술비는 그녀가 평생 만져볼 수도 없는 액수였다. 의대 장학생으로 누구보다 미래가 촉망했던 그녀였지만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사업 실패와 죽음, 그리고 뒤이어 쓰러진 어머니는 그녀의 모든 꿈을 앗아갔다. 휴학 신청서는 잉크가 마를 새도 없이 수리되었고 그녀의 손에 남은 것은 빚 독촉장과 절망뿐이었다. 온갖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지만 거대한 수술비 앞에서 그것은 모래성에 물을 붓는 격이었다. 결국 그녀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팔기로 결심했다. 인터넷의 어두운 구석에서 찾아낸 브로커는 그녀의 절박함을 비웃기라도 하듯 간단한 지시를 내렸다. 로열 엘리시안 호텔 펜트하우스 스위트. 오늘 밤 상대는 청수그룹의 강지훈 전무야. 내 인생을 바꿀 기회일 수도 있으니 정신 똑바로 차려. 강지훈.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재계의 황태자. 언론에 비친 그의 모습은 얼음처럼 차갑고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런 남자가 왜 이런 은밀한 만남을 원하는지 혜은은 알 수 없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이 지옥 같은 밤이 빨리 끝나고 어머니의 생명을 구할 돈을 손에 쥘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다. 엘리베이터가 부드럽게 상승하며 그녀를 현실과 분리시켰다. 층수가 올라갈수록 심장은 지하로 꺼지는 듯 했다. 펜트하우스 층에 도착하자 복도는 숨막히는 정적으로 가득했다. 문 앞에 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문을 두드리는 것조차 청은망은의 무게로 느껴졌다. 몇 번의 망설임 끝에 그녀는 작게 심호흡을 하고 배를 눌렀다. 잠시 후 육중한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문 안쪽에 서 있는 남자는 강지훈이 아니었다. 말끔한 수트 차림의 비서로 보이는 남자가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안으로 안내했다. 스위트룸 내부는 궁전처럼 넓고 화려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지만 하연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거실. 중앙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강지훈이었다. 잡지나 뉴스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압도적인 존재감이었다. 그는 값비싼 위스키가 담긴 잔을 천천히 돌리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창밖 야경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혜은은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앉지. 낮고 울림이 있는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혜은은 마치 조종당하는 인형처럼 그의 맞은편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드레스 자락이 허벅지를 스치는 감촉이 불쾌했다. 이름이 뭐지? 혜은입니다. 나이는 23입니다. 그의 질문은 취주에 가까웠다. 하연이 상상했던 은밀하고 추잡한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었다. 강지훈은 여전히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의 무관심은 오히려 더 큰 몸열감을 안겨주었다. 누가 보냈나?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다. 브로커의 이름이라도 대야 하는 걸까? 혜은이 입술을 달싹이는 순간 지훈이 처음으로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칠흑 같은 어둠을 담고 있었다.
그 눈과 마주친 순간 혜은은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대답하기 곤란한가? 그렇다면 질문을 바꾸지. 넌 내가 누군지 알고 왔나? 청수그룹의 강지훈 전무님이라고 들었습니다. 그것뿐인가? 그의 입가에 희미한 냉소가 스쳤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혜은에게 다가왔다. 위압적인 그의 모습에 혜은은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그는 그녀 앞에 멈춰 서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마치 가치를 감정하는 감정사처럼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차갑게 훑었다. 어설프군. 드레스도 화장도 그리고 그 두려움에 찬 눈빛까지. 넌 이런 일에 어울리는 여자가 아니야. 그의 말은 비수처럼 혜은의 심장에 박혔다. 들키고 싶지 않았던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필사적으로 참아냈다. 여기서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는 척할 필요 없어. 지훈은 탁자 위에 놓인 작은 리모컨을 집어들었다. 그가 버튼을 누르자 벽에 걸린 거대한 그림이 옆으로 미끄러지며 숨겨져 있던 스크린이 나타났다. 스크린에는 스위트룸의 여러 곳을 비추는 CCTV 화면이 분할되어 표시되고 있었다. 이 방에는 눈과 귀가 아주 많아. 네가 들어오기 전부터 말이지. 그는 리모컨을 다시 한번 조작했다. 화면 중 하나가 확대되었다. 화분 속에 교묘하게 숨겨진 초소형 카메라의 렌즈가 보였다. 혜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이것은 단순한 성매매가 아니었다. 함정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함정의 미끼로 던져진 것이었다. 아마 지금쯤 누군가는 이 영상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겠지. 청수그룹의 강지훈이 여자와 함께 호텔 스위트룸에 있는 영상. 내일 아침이면 아주 재미있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올 거야. 그렇지 않나? 지훈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의 눈은 분노나 당황이 아닌 기묘한 흥미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이미 예측하고 있었다는 듯 여유로웠다. 왜 저에게 이런 걸 보여주시는 거죠? 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냐니? 넌 이 연극의 가장 중요한 배우니까. 하지만 너무 연기를 못해서 연출가가 실망하겠군. 그 순간 지훈의 비서가 조용히 다가와 그의 귓가에 무언가를 속삭였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혜은을 바라보았다. 이 쇼를 기획한 사람들은 지금쯤 아주 초조해하고 있을 거야. 내가 예상대로 움직여주지 않아서. 이제 곧 그들이 직접 움직이겠지.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스위트룸의 문이 거칠게 열리며 건장한 남자 몇몇과 카메라 플래시를 든 기자들이 들이닥쳤다. 강지훈 전무님, 여기서 무얼 하고 계신 겁니까? 이 여성은 누구입니까? 청수그룹의 후계자가 이런 부도덕한 스캔들에 휘말려도 되는 겁니까? 카메라 플래시가 사방에서 터지고 혜은은 본능적으로 얼굴을 가리며 비명을 질렀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저 돈이 필요했을 뿐인데 대한민국을 뒤흔들 스캔들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다. 절망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하지만 예상했던 혼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강지훈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굶주린 하이에나 떼를 내려다보는 사자처럼 침착했다. 모두들 여긴 어쩐 일이시죠? 제가 개인적으로 쉬는 공간에 허락도 없이 들어오는 건 명백한 불법 침입입니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에 기자들의 기세가 잠시 주춤했다. 그때 문가에 서 있던 한 남자가 앞으로 나섰다. 대한그룹 윤태섭 회장의 신복으로 알려진 조상무였다. 강전무 젊은 혈기는 이해하지만 장소는 가려야 하지 않겠소. 곧 대업을 앞둔 사람이 이런 추문에 휩싸여서야 되겠나. 조상무의 시선이 경멸적으로 혜은에게 향했다. 마치 더러운 벌레를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이런 여자 때문에 모든 걸 망칠 셈인가. 그 순간 강지훈이 움직였다. 그는 혜은의 앞을 막아서든 한 걸음 내디뎠다. 그의 넓은 등이 혜은을 모든 비난과 카메라 플래시로부터 가려주었다. 제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지 마시죠, 조상무님.
제 사람, 그 단어가 혜은의 귓가에 천둥처럼 울렸다. 지우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통화 버튼을 눌렀다. 스피커폰으로 설정된 전화기에서 중후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지훈이냐? 무슨 일이냐? 청수그룹 강만철 회장. 지훈의 조부이자 대한민국 재계의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할아버님, 지금 제 방에 대단한 손님들이 와 계십니다. 대한그룹의 조 상무님과 기자 몇 분이군요.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다. 방 안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조 상무가 거길 왜? 알겠다. 그대로 있어라. 5분 안에 내 사람들이 도착할 거다. 통화가 끊겼다. 지우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조 상무를 바라보았다. 보시다시피 어르신께서도 이 상황을 아주 흥미롭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연극의 결말을 함께 지켜보는 일만 남았군요. 조 상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상황이 자신들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그들은 강지훈이 당황하고 분노하며 여자와 함께 있는 추한 모습을 찍어 그를 무너뜨리려 했다. 하지만 강지훈은 그들의 함정 위에서 여유롭게 춤을 추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호텔 보안팀과 강 회장이 보낸 비서실 인력들이 들이닥쳐 기자들과 조 상무 일행을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밖으로 안내해댔다. 소란이 순식간에 정리되고 스위트룸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혜은은 여전히 소파에 주저앉은 채 떨고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실감이 나지 않았다. 강재훈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자켓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값비싼 원단에서 풍기는 그의 체향이 그녀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미세하게 흔들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 아무 일도 없었던 거야. 그가 비서를 불렀다. 김비서 이 아가씨를 안전하게 집까지 데려다줘. 그리고 연락처도 받아놓도록. 혜은은 멍하니 그를 올려다보았다.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일까? 자신을 함정의 미끼로 이용하려던 사람들의 계획을 역이용해 그들을 궁지로 몰아넣고 스캔들의 중심에 있던 자신을 아무렇지 않게 돌려보내려 하고 있었다. 저 돈은 그녀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가장 절박한 단어가 튀어나왔다. 그 말을 내뱉은 순간 그녀는 스스로가 너무나 비참해서 죽고 싶었다. 지우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경멸도 동정도 없었다. 그저 순수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함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제 발로 불구덩이에 뛰어든 절박하지만 눈빛만은 꺾이지 않은 이 여자가 궁금해졌다. 돈 이야기는 다음에 하지. 오늘은 그럴 상황이 아니었으니 그는 지갑에서 수표 몇 장을 꺼내 탁자 위에 놓았다. 일단 이걸로 급한 불부터 꺼. 그리고 내 연락을 기다려. 너와는 따로 할 이야기가 있을 것 같으니. 혜은은 탁자 위의 수표와 그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이 상황은 그녀가 상상했던 그 어떤 것보다도 복잡하고 위험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김 비서의 안내를 받아 호텔을 빠져나오는 내내 혜은은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자 비로소 현실 감각이 돌아왔다. 그녀는 실패했다. 돈을 벌지 못했고 오히려 더 큰 위험에 휘말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는 아주 작은 안도감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그리고 그 남자 강지훈은 그녀가 생각했던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그녀는 그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다. 네오와는 따로 할 이야기가 있을 것 같으니 그것은 위협일까? 아니면 새로운 제안일까? 혜은은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오늘 밤을 기점으로 그녀의 인생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으리라는 것이었다. 그녀의 운명은 이미 강지훈이라는 거대한 폭풍의 눈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은 낡고 좁은 옥탑방의 창문을 비집고 들어와 먼지가 흩날리는 공기를 비췄다. 어젯밤에 화려했던 호텔 스위트룸은 마치 다른 세상의 신기루처럼 느껴졌다. 이하은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녀의 작은 탁자 위에는 강지훈이 주었던 수표 몇 장이 놓여 있었다. 하얀 종이 조각에 불과했지만 그것은 그녀의 영혼을 짓누르는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어머니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돈. 하지만 그 대가로 무엇을 치러야 할지 알 수 없는 미지의 계약금이었다. 그녀는 수표를 만지지도 못하고 멍하니 바라보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자 밤새 쌓인 혼란과 피로가 조금은 가시는 듯했다.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병원으로 향하고 있었다. 현실을 마주해야 했다. 그녀가 왜 어젯밤 그 지옥 같은 곳에 갔어야 했는지를. 병실에 들어서자 어머니가 희미하게 웃으며 그녀를 맞았다. 앙상하게 마른 손, 미세하게 떨리는 숨결. 그 모습을 볼 때마다 하연의 심장은 갈갈이 찢기는 것 같았다. 왔니? 우리 딸, 어젯밤엔 많이 늦었네. 힘들지? 아니야, 엄마. 괜찮아. 혜은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차가운 손이었다. 잠시 후 담당 의사가 회진을 돌며 병실로 들어왔다. 그는 혜은을 복도로 불러내어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어머님 상태가 생각보다 좋지 않습니다. 약물로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듭니다. 이식 수술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최대한 빨리 수술 날짜를 잡아야 합니다. 의사의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혜은은 위태롭게 서서 고개를 떨구었다. 세상의 모든 무게가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았다. 그녀의 꿈, 그녀의 미래, 그녀의 모든 것은 오직 어머니의 생명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 앞에 무력했다. 병원 복도 끝 창가에 기대서서 멍하니 도시의 풍경을 내려다보던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통화 버튼을 눌렀다. 예은 씨 되십니까? 정중하지만 기계처럼 감정이 없는 목소리. 어젯밤 강지훈의 옆에 있던 김 비서였다. 네, 그런데요. 강 전무님께서 뵙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 시간 괜찮으시다면 저희 쪽에서 차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병실 안에서 가느다란 숨을 내쉬고 있을 어머니를 떠올렸다. 그녀에게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알겠습니다. 어디로 가면 되죠? 김 비서가 알려준 장소는 청담동의 한적한 골목에 위치한 프라이빗 라운지였다. 하연이 도착했을 때 김 비서가 직접 나와 그녀를 안내했다.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된 방 안에는 강지훈이 혼자 앉아 있었다. 그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흠잡을 데 없는 수트 차림으로 창밖을 보고 있었다. 왔나? 그는 혜은을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혜은은 마른 입술을 축이며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어제의 호텔 스위트룸과는 다른 무겁고 진중한 공기가 흘렀다. 이곳은 유희의 공간이 아닌 거래의 공간이었다. 어젯밤 일에 대해선 들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함정이었다는 말씀 말입니까? 그래, 나 대한그룹 윤태섭 회장이 꾸민 짓이지. 곧 있을 국제 컨소시엄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나에게 흠집을 내려는 수작이었어. 그리고 내 약혼 여인 윤서현 윤 회장의 딸도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는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담담하게 말했다. 거대한 기업들 사이에 암투와 배신이 그의 입에서는 일상적인 업무 보고처럼 흘러나왔다. 그럼 저는 넌 그들이 준비한 가장 중요한 소품이었지. 하지만 내 덕분에 오히려 내가 역공을 가할 기회를 잡게 됐어. 그는 탁자 위에 있던 서류 봉투를 그녀 쪽으로 밀었다. 혜은이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자 안에는 어젯밤 호텔에서 찍힌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스캔들을 담은 사진이 아니었다. 오히려 강지훈이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당당하게 상황을 통제하는 모습, 그리고 조 상무가 당황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 사진들은 오늘 아침 청수그룹 대항그룹의 비열한 공작을 막아내다 라는 제목의 기사와 함께 몇몇 언론사에 뿌려졌다. 그들의 계획은 실패했지만 문제는 아직 끝날
끝나지 않았어. 윤 회장 측은 어떻게든 나와 윤서현의 약혼을 성사시켜 청수그룹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테고, 우리 집안 어른들 역시 그 정략적인 결합을 원하고 계시지. 난 그 결혼을 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드디어 혜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너무나 깊고 차가워서 혜원은 그 안에 빨려 들어갈 것만 같았다. 그래서 내겐 아내가 필요해. 하연의 사고가 순간 멈췄다. 내 아내 말이야. 서류상으로 완벽하고 어떤 정치적 배경도 없어서 적들이 이용할 수 없는 깨끗한 아내. 감정적으로 얽히지 않고 오직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역할만 충실히 해줄 수 있는 사람. 그의 말이 이어질수록 혜연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갔다. 설마 하는 생각이 그녀의 머리를 스쳤다. 나와 결혼해주지 않겠나. 그것은 청혼이 아니었다. 사업 제안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차갑고 무미건조한 M&A 제안서처럼 들렸다. 이건 거래야. 계약 기간은 1년. 1년 동안 내 아내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해주면 그 대가로 나는 이하은 씨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 그는 또 다른 서류를 꺼내 그녀 앞에 펼쳐놓았다. 그것은 혼인계약서라는 제목이 붙은 문서였다. 제 1조 계약 기간은 혼인 신고일로부터 만 1년으로 하며 기간 만료 시 쌍방 합의해 이혼 절차를 진행한다. 제 2조익을 이하은 계약 기간 동안 갑 강지훈의 법적 아내로서의 사회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제3조 갑은 계약의 대가로 을의 모친에게 발생하는 모든 병원비를 전액 지원하며 국내 최고의 의료진을 보장한다. 제4조 갑은 계약 만료 및 이혼 절차 완료 후 을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현금 50억 원과 강남 소재의 아파트 한 채를 지급한다. 제5조 계약 기간 동안 쌍방은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어떠한 감정적 교류나 육체적 관계를 요구하지 않는다. 혜원은 떨리는 눈으로 계약서의 조항들을 읽어 내려갔다. 그녀의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완벽한 조건. 그녀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도 남을 엄청난 보상. 하지만 그 대가는 그녀의 이름, 그녀의 인생, 그녀의 1년을 파는 것이었다. 이것은 어젯밤 그녀가 하려 했던 행위와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른가? 더 길고 더 교묘하며 더 깊숙이 그녀의 삶을 올가매는 거래일 뿐이었다. 제가 왜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하죠?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그녀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거부하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의사가 되어 생명을 구하는 것이 꿈이었던 그녀가 돈을 위해 다른 사람의 인생을 연기하는 가짜 아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강지훈은 그녀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동정이나 자선이 아니야. 나 역시 절박하기 때문에 하는 제안이다. 내게는 내 돈이 필요하고 나에게는 너의 깨끗한 배경이 필요해. 이것은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뿐. 그는 잠시 창밖을 보았다. 어젯밤 그 혼란 속에서도 내 눈은 살아있더군. 두려움에 떨면서도 상대를 똑바로 관찰하고 있었어. 넌 보통 여자들과는 달라. 그래서 선택한 거다. 이 거래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의 말은 칭찬이었지만 혜원에게는 더 큰 절망감을 안겨주었다. 그녀의 강인함이 오히려 그녀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격렬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한쪽에서는 자존심과 윤리가 비명을 질렀고, 다른 한쪽에서는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얼굴과 의사의 경고가 울려 퍼졌다. 그녀가 이 제안을 거절하고 나갔을 때 그녀에게 남는 것은 무엇인가? 여전히 감당할 수 없는 병원비와 하루하루 쓰러져가는 어머니를 지켜봐야 하는 고통뿐이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어머니가 처음 저음 심장병 진단을 받았을 때 그녀는 하늘을 원망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세상을 저주했다. 의대생의 꿈을 접어야 했을 때 자신의 무력함에 치를 떨었다. 이제 그녀 앞에는 선택지가 놓여 있었다.
그녀의 자존심인가, 어머니의 목숨인가? 답은 정해져 있었다. 오랜 침묵 끝에 해우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눈에 더 이상 망설임은 없었다. 깊은 체념과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좋아요, 좋아요. 그 제안 받아들이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강지훈의 표정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셔츠을 뿐이었다. 김 비서가 어느새 다가와 계약서와 펜을 그녀 앞에 놓았다. 해우는 펜을 집어들었다. 펜의 무게가 청은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다. 이하은. 세 글자를 쓰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과거와 미래, 그리고 꿈을 모두 그 종이 위에 묻어버리는 기분이었다. 서명을 마친 그녀가 펜을 내려놓자 강지훈이 나지막이 말했다. 환영하지 내 세계에 온 걸. 이하은 씨. 아니 이제는 강 부인이라고 불러야겠군.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다. 그 순간 해운은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막 자신의 영혼을 담보로 한 1년간의 위험한 계약을 시작한 것이었다. 앞으로 그녀가 마주할 세계는 어젯밤의 호텔 스위트룸보다 훨씬 더 화려하지만 동시에 훨씬 더 차갑고 위험한 곳이리라. 이하은의 옥탑방 시절은 김 비서가 운전하는 검은색 세단의 문이 닫히는 순간 과거라는 이름의 상자 속에 봉인되었다. 그녀는 몇 안 되는 짐을 꾸릴 시간조차 없었다. 강지훈의 세계에서는 과거는 불필요한 짐일 뿐이었다. 차창 밖으로 낡고 정든 동네의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해운은 마치 다른 사람의 인생을 구경하는 것처럼 무감각하게 그 풍경을 바라보았다. 차가 서울의 가장 부유한 동네인 성북동의 언덕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길 양쪽으로 늘어선 거대한 저택들은 저마다의 성벽을 두르고 외부 세계와의 단절을 과시하고 있었다. 마침내 차가 거대한 철문 앞에 멈춰 섰다. 청송제 팅송차이, 소나무 소리를 듣는 집이라는 고풍스러운 이름이 새겨진 현판이 보였다. 이곳이 앞으로 1년 동안 그녀가 살아야 할 강지훈의 집 강씨 일가의 본가였다. 육중한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차는 잘 가꿔진 정원을 가로질러 거대한 저택의 현관 앞에 섰다. 저택은 현대적인 건축미와 한국 전통의 미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고풍스러운 한옥의 처마선이 엿보였다. 아름다웠지만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거대한 박물관 같았다. 김 비서가 차문을 열어주자 집사로 보이는 중년의 남성과 줄지어선 사용인들이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어떤 감정도 소리도 없었다. 오직 완벽하게 훈련된 복종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오셨습니까, 도련님? 집사가 지훈에게 정중히 인사하고는 해운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노골적이지 않았지만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녀의 속을 꿰뚫는 듯 했다. 제 아내가 될 사람입니다. 윤 집사님, 방은 준비되었겠지요? 네, 별채에 준비할 것에 해두었습니다. 지훈은 해운을 돌아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여긴 본체야. 할아버님과 아버님 내외가 계시지. 넌 당분간 별채에서 지내게 될 거야. 저녁 식사 때 정식으로 인사드리게 될 테니 그 전까지 준비하고 있도록. 그의 말은 지시에 가까웠다. 그는 그녀를 아내로 데려왔지만 그들의 관계는 여전히 고용주와 피고용인에 가까웠다. 해운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안내를 받아 들어선 별차에는 별채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호화롭고 넓었다. 최고급 가구와 미술품으로 장식된 내부는 해운이 살던 옥탑방 수십 개를 합친 것보다도 컸다. 드레스룸에는 이미 그녀의 사이즈에 맞춰 준비된 수십 벌의 옷과 구두 가방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강지훈의 돈이 만들어낸 완벽한 강지훈의 아내 세트였다. 해운은 그 모든 것들 앞에서 이물감과 현기증을 느꼈다. 몇 시간이 흐르고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다. 해운은 디자이너가 만들었을 법한 단아한 원피스로 갈아입고 본체의 식당으로 향했다. 길고 거대한 원목 테이블 끝에는 강지훈의 할아버지인 강만철 회장이 앉아 있었다.
대한민국의 경제사를 써내려온 거인의 풍모는 그저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주변 공기를 압도했다. 그의 옆으로는 지훈의 아버지이자 명목상의 청수그룹 총수인 강대현 사장과 그의 아내, 즉 지훈의 어머니인 윤혜진 여사가 앉아 있었다. 지훈이 하윤의 등을 가볍게 밀며 그녀를 소개했다. 인사드려. 제 아내가 될 이하은이다. 안녕하십니까. 이하은입니다. 하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하며 고개를 숙였다. 정적이 흘렀다. 그 누구도 그녀에게 따뜻한 눈길 하나 건네지 않았다. 윤혜진 여사는 노골적인 경멸의 시선으로 그녀를 훑었고 강대현 사장은 불편한 듯 헛기침만 했다. 마침내 강만철 회장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차가웠다. 어느 댁 규수냐?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지금은 어머님과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집안의 내력도 근본도 알 수 없는 아이를 아내로 드리겠다고. 지훈이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강 회장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하지만 지훈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제 아내를 선택하는 건 접니다, 할아버님. 집안의 내력이나 근본이 청수그룹을 지켜주진 않습니다. 네가 윤서현이와의 약혼을 깨기 위해 이런 무모한 짓을 벌이는 걸 내가 모를 줄 알고 대한그룹과의 관계는 어쩔 셈이냐. 대한그룹은 파트너가 아니라 호시탐탐 청수를 노리는 적일 뿐입니다. 그들과의 결합은 청수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것과 같습니다. 전 제 방식대로 청수를 지킬 겁니다. 조선의 대화에는 불꽃이 튀었다. 해운은 그들 사이에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전쟁의 방패막이 혹은 명분에 불과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이 가족에게는 갈등의 씨앗이었다. 사려름판 같던 식사가 끝나갈 무렵 사건이 터졌다. 윤 집사가 당황한 얼굴로 들어와 지훈에게 귓속말을 했다. 대한그룹에 윤서현이 찾아왔다는 것이었다. 들여보내세요. 지훈의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윤서현이 분노로 이글거리는 얼굴로 식당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그녀의 시선은 곧장 해운에게로 향했다. 네가 감히 여길 와, 이 천박한 것이. 서현은 해운에게 달려들어 그녀의 머리채라도 잡을 기세였다. 해운은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섰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눈앞이 아찔했다. 어디서 굴러먹던 지도 모를 싸구려. 계집애가 돈에 눈이 멀어서 남자한테 들러붙는 것도 유분수지 감히 누구 자리를 넘봐. 서현의 악에 받친 목소리가 식당을 울렸다. 그녀는 혜은이 입고 있는 옷을 경멸적으로 쳐다보았다. 그런 옷 걸친다고 내 근본이 가려질 줄 알아. 호텔에서 남자나 기다리는 주제에 모욕적인 말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하셔의 심장에 박혔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순간 혜은은 강지훈과의 계약을 떠올렸다. 그의 세계에서 감정은 약점일 뿐이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떨리는 주먹을 감추며 꼿꼿이 서서 서현을 마주 보았다. 울지도 변명하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저 침묵으로 그녀의 분노를 받아내고 있었다. 하연의 그런 태도는 오히려 서현의 분노의 기름을 부었다. 네가 지금 날 무시해 이까짓 게. 서현이 손에 들고 있던 물잔을 혜은에게 뿌리려고 쳐들었을 때였다. 그만하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서현의 움직임을 멈추게 했다. 강지훈이었다. 그는 어느새 혜은의 앞을 막아서서 서현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분노를 넘어선 살기에 가까운 것이었다. 윤서힐 현, 여긴 내 집이고 이 사람은 내 아내다. 지훈 씨, 지금 이 여자 편을 드는 거예요. 저런 더러운 애한테 속아서. 더러운 건 내 입이다. 내 앞에서 내 아내에게 한 번만 더 그따위 말을 짓거리면 그땐 나도 네 아버지와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거다. 지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은 누구라도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명백했다. 강씨 일가조차 그의 모습에 놀라 입을 다물었다. 우리 두 사람의 약혼은 오늘부로 공식적으로 끝이다. 그러니 다시는 내 집에 발들일 생각 마라. 경고했다. 그는 마치 혜은을 보호하는 것처럼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하지만 하윤은 느낄 수 있었다. 그의 손길에는 어떤 온기도 없었다. 이것은 애정이 아니었다.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권리 주장이며 적에 대한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그는 자신의 선택과 권위를 지키기 위해 그녀를 방패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었다. 서연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얼굴이 새빨개진 채 부들부들 떨며 그들을 노려보다가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뛰쳐나갔다. 식당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강만철 회장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혜은에게 칼날 같은 시선 한 번을 던지고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떴다. 다른 가족들도 뒤를 따랐다. 거대한 식당에 혜은과 지훈 단둘만이 남았다. 긴장이 풀리자 혜은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녀는 의자를 붙잡고 겨우 몸을 가눴다. 지훈은 그녀를 감쌌던 팔을 풀고 아무렇지 않다는 듯 넥타이를 살짝 풀었다. 첫 번째 시험이었어. 앞으로 이런 일은 더 많을 거다. 그의 목소리에는 위로나 미안함 따위는 없었다. 오직 냉정한 현실 인식뿐이었다. 네가 해야 할 일은 지금처럼 버티는 거야. 내 옆에서 내 아내로서. 무슨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마. 그게 네가 해야 할 유일한 역할이니까. 그는 혜은에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식당을 나갔다. 혼자 남은 혜은은 텅 빈 공간의 한가운데서 오독하니 서 있었다. 화려하지만 차가운 황금 세장. 그녀는 이제 막 그 세장 안에서의 첫날을 보냈을 뿐이었다. 그녀의 유일한 동맹은 바로 그 세장의 주인인 남자였다. 그리고 그녀의 가장 큰 적은 그 남자의 세상 그 자체였다. 윤서현이 남기고 간 폭풍이 지나간 후 강씨 저택에는 기묘한 평온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 전의 고요함과도 같았다. 이하연의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강지훈은 그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부터 그녀를 완벽한 강지훈의 아내로 만들기 위한 혹독한 훈련이 시작되었다. 지훈이 고용한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그녀의 별채를 드나들었다. 영국 왕실의 에티켓 코치 출신이라는 중년의 여성은 그녀의 걸음걸이, 목소리톤, 식사, 예절 하나하나를 교정했다. 프랑스에서 막 귀국한 패션 컨설턴트는 그녀에게 어울리는 색깔과 스타일을 분석하며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개조했다. 미술사 교수는 경매장에서 오가는 수십억 원짜리 그림들을 구별하는 법을, 와인 소믈리에는 복잡한 와인의 계보를 그녀의 머릿속에 주입했다. 그것은 교육이 아니라 주자어에 가까웠다. 이하은이라는 인간을 녹여내고 강지훈의 아내라는 새로운 형틀에 부어넣는 과정이었다. 매일 밤 혜은은 녹초가 되어 침대에 쓰러졌다. 하지만 그녀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흡수했다. 강사들은 그녀의 놀라운 학습 속도와 핵심을 꿰뚫는 질문에 혀를 내둘렀다. 하지만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껍데기에 불과했다. 혜은은 그들이 보여주는 화려한 세계의 이면을 보고 있었다. 그녀는 사교 파티에서 오가는 대화가 단순한 안부가 아니라 정보전이라는 것을 미술품 경매가 부의 과시이자 비자금을 세탁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빠르게 간파했다. 그녀는 생존하기 위해 이 세계의 문법을 익히고 있었다. 그리고 밤이 되면 그녀만의 진짜 공부가 시작되었다. 모두가 잠든 시간 그녀는 별채의 서재에서 노트북을 켰다. 의대생 시절 밤을 새워가며 수백 페이지의 전공 서적을 파고들던 그 집요함으로 그녀는 청수그룹이라는 거대한 유기체를 해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청수그룹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재무제표와 사업 보고서부터 읽어 내려갔다. 화학전자건설 바이오에 이르기까지 복잡하게 얽힌 사업 구조를 파악하고 각 계열사의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 요인을 분석하여 자신만의 스워티 분석표를 만들었다. 의학 용어처럼 생소한 경제 용어들은 인터넷을 뒤져가며 밤새워 공부했다. 그녀의 분석은 단순한 정보의 나열이 아니었다. 그녀는 마치 인체의 혈관과 신경망을 보듯 그룹 내의 자금 흐름과 권력의 역학관계를 그려나갔다. 그녀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야망 때문이 아니었다. 오직 살아남기 위해서였다. 자신이 어떤 전쟁터에 서 있는지 알아야만 했다. 적이 누구고 아군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의 유일한 동맹인 강지훈이라는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이해해야만 했다. 이 황금 새장 속에서 무력하게 주인의 처분만 기다리는 새가 되고 싶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지우는 본체의 서재에서 일을 마치고 별차의 쪽을 지나가게 되었다. 늦은 시간까지 불이 켜진 하은의 방이 눈에 들어왔다. 호기심이 생긴 그는 조용히 창가로 다가갔다. 방 안에서 혜은은 노트북 화면에 깊이 몰두해 있었다. 지우는 그녀가 패션 잡지나 드라마를 보고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청수바이오의 신약 개발 프로젝트에 관한 복잡한 시장 분석 보고서와 빼곡하게 메모가 적힌 그녀의 노트였다. 지우는 그 자리에 잠시 멈춰 섰다. 호텔에서 만났던 절박한 여자 가족들 앞에서 묵묵히 모욕을 견뎌내던 여자. 그 모습들 위로 지적인 열정으로 빛나는 새로운 얼굴이 겹쳐졌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너무 얕봤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가 아는 줄도 모르게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작지만 분명한 호기심의 씨앗이 심어졌다. 변화의 순간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는 시작부터 가시밭길이었다. 강만철 회장의 기분이 몹시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청수그룹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자회사 청수제약의 프로젝트가 연이은 실패로 좌초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쏟아부은 돈이 얼만데 성과라고는 하나도 없는 개냐강 사장 자네는 도대체 뭘 하고 있었던 게야. 강 회장의 불호령에 지훈의 아버지인 강대현 사장은 고개를 숙인 채 진땀을 흘리고 있었다. 아버님, 그게 임상시험 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나와서 변명은 집어치워 무능한 놈 같으니라고. 식탁 위에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하연은 숨을 죽인 채 존재감을 지워야 했다. 이곳은 그녀가 끼어들 자리가 아니었다. 그때 강 회장이 지훈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지훈이 내 생각은 어떠냐? 저 골칫덩거리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느냐? 구조 조정을 통해 핵심 연구 인력만 남기고 가치가 낮은 파이프라인은 매각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지훈의 대답은 냉정하고 현실적이었다. 하지만 강 회장의 표정은 여전히 불만스러웠다. 청수제약은 그가 개인적으로 큰 기대를 걸었던 프로젝트였기 때문이었다. 이야기가 오가는 동안 혜은의 귀에 익숙한 단어가 들렸다. 그들이 문제 삼고 있는 신약의 핵심 화합물, 그리고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동남아시아의 지명이었다. 그것은 그녀가 밤새 리포트를 읽으며 의문점을 가졌던 바로 그 부분이었다. 왜 열대기후 지역에서 임상시험 데이터의 편차가 유독 심하게 나타나는 걸까? 모두가 침묵에 빠진 순간 혜은은 자신도 모르게 입을 열고 말았다. 아주 작은,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였다. 저 잠시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만.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지훈의 어머니 윤혜진 여사는 내가 감이라는 듯한 경멸적인 눈빛을 보냈다. 혜은은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지만 이미 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용기를 내내어 말을 이었다. 혹시 그 화합물이 온도 변화에 민감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강대현 사장이 코웃음을 쳤다. 그게 무슨 상관이라는 거냐?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본 기억이 나서요. 그 화합물 계열은 상온에서는 안정적이지만 고온 다습한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면 분자 구조의 일부가 변형되어 약효가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고. 혹시 임상시험 과정에서 의약품의 유통이나 보관 시 콜드체인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약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녀의 말은 비즈니스적인 해결책이 아니었다. 지극히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가설이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그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지적이었다. 식탁에는 충격적인 침묵이 흘렀다. 강대현 사장과 임원들은 자신들이 놓친 부분을 지적당했다는 사실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침묵을 깬 것은 강만철 회장이었다. 그는 혜은을 뚫어질 듯이 쳐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의심이나 경멸이 아니었다. 날카로운 분석과 평가의 시선이었다. 네가 그것을 얻지 않으냐? 예전에 학교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학교라 의학을 공부했다고 들었다만 강 회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턱을 괴인 채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마음속에서 근본 없는 아이였던 이하은에 대한 평가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밤 지훈이 처음으로 혜은의 별채를 찾아왔다. 예고도 없이 서재로 들어선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파일이 들려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파일을 그녀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표지에는 청수제약 신약개발 프로젝트 대회비라고 적혀 있었다. 읽어봐. 그것이 그가 한 말의 전부였다. 칭찬도 설명도 없었다. 내일 아침까지 여기서 또 다른 문제점이 보인다면 나에게 보고하도록. 그는 뒤돌아 나가버렸다. 혜우는 그가 놓고 간 기밀 파일과 어두운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동안 그녀를 짓눌렀던 숙녀의 가면에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그 틈새로 이하은이라는 본연의 모습이 그녀의 명석한 두뇌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녀의 역할은 이제 더 이상 마네킹처럼 아름다운 아내가 아니었다. 강지훈은 그녀에게서 새로운 가능성을, 새로운 쓸모를 발견한 것이었다. 그리고 혜은은 그것이 이 황금 세장 속에서 그녀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는 것을 직감했다. 이혜은이 청수제약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이후 강씨 저택 내에서 그녀를 향한 공기는 미묘하게 변했다. 경멸과 무시 대신 조심스러운 관찰과 평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하지만 저택 밖 화려한 사교계의 복도에서는 전혀 다른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것은 차갑고 끈질긴 독을 품은 속삭임이었다. 변화의 시작은 청수그룹이 후원하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자선 갈래서였다. 이하은이 강지훈의 아내로서 대중 앞에 서는 첫 공식 석상이었다. 그녀는 지훈의 스타일리스트가 골라준 짙은 남색의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목에는 수억 원을 호가한다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그녀의 외모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다. 하지만 그녀는 마치 잘 맞지 않는 갑옷을 입고 적진의 한가운데 선 기분이었다. 강지훈은 완벽한 에스코트였다. 그는 혜은의 허리에 손을 얹고 샴페인 잔을 든 사람들 사이를 우아하게 헤쳐나갔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다가와 호기심과 아첨이 뒤섞인 미소를 보냈다. 강 전무님 옆에 계신 분이 소문으로만 듣던 사모님이시군요. 정말 미인이십니다. 두 분 정말 잘 어울리십니다. 겉으로는 찬사였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그들은 혜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훑으며 그녀의 가치를 매기고 있었다. 그녀가 입은 드레스의 브랜드 목걸이에 캐럿, 그리고 그녀의 배경까지. 혜은은 가면을 쓰고 미소를 지으며 훈련받은 대로 우아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는 느낄 수 있었다. 처음에 노골적인 호기심이 시간이 지날수록 교활한 속삭임과 은밀한 곁눈질로 변해가고 있었다. 복도의 기둥 뒤에서 혹은 화려한 그림 앞에서 귀부인들은 부채로 입을 가린 채 그녀를 향해 수근거렸다. 이 고아 출신이라던데. 어느 술집에서 만났다는 말도 있던데 사실일까? 글쎄 강 전무가 단단히 홀렸나 보지. 저런 애한테 발목 잡히는 걸 보면 그 속삭임들은 보이지 않는 독화살처럼 나라와 하은의 등 뒤에 박혔다. 이 모든 소문의 진원지가 누구인지는 굳이 생각할 필요도 없었다. 윤서현. 그녀는 직접적인 공격이 실패하자 더 교활하고 비열한 방식을 택한 것이었다. 한편 윤서현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사설 탐정에게서 막 도착한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보고서에는 이혜은의 과거가 낱낱이 담겨 있었다. 허름한 옥탑방 사진 병든 어머니의 진단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빈내역, 그리고 의대를 휴학한 기록까지. 결정적으로 어젯밤 호텔에서의 만남을 주선했던 브로커의 증언도 확보되어 있었다. 서현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번졌다. 모든 진실을 폭로할 수는 없었다.
그랬다가는 그 함정을 기획한 자신의 아버지에게까지 불똥이 튈 터였다. 하지만 이 정도 정보만으로도 충분했다. 이혜운을 돈 때문에 몸까지 파는 절박하고 교활한 꽃뱀으로 만드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다. 서현은 갈래 모인 재계의 안주인들, 즉 사교계 여론의 중심에 있는 이들에게 접근했다. 그녀는 더 이상 분노하거나 소리치지 않았다. 대신 슬픔과 동정이 가득한 얼굴로 연기를 시작했다. 정말 안타까워요. 어린 나이에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저는 그저 지훈 씨가 상처받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그녀는 교묘하게 그런 선택이라는 단어를 흘리며 듣는 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했다. 그녀의 말은 순식간에 사교계를 타고 번져나갔다. 사람들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편견을 덧붙여 더 자극적인 이야기로 부풀렸다. 해오는 한 중년 여성이 자신을 향해 경멸적으로 내뱉는 말을 똑똑히 들었다. 으쯧 몸 팔아서 신분 상승한 주제에 그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모욕감과 수치심의 당장이라도 이곳을 뛰쳐나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공포에 질려 도망치거나 분노에 차서 소리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이 원하는 그림이었다. 그녀는 계약서의 조항을 떠올렸다. 을은 계약 기간 동안 갑의 법적 아내로서의 사회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그리고 지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네가 해야 할 일은 버티는 거야. 해오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오히려 더 당당하게 허리를 폈다. 그리고 자신을 경멸하던 그 여성을 향해 희미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녀의 평온함은 그 어떤 반박보다도 더 강력한 무기였다. 그녀의 그런 태도는 소문의 주동자들을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 사교계라는 새로운 전쟁터에서 누가 적이고 누가 방관자인지를 조용히 관찰하며 자신의 머릿속에 지도를 그리고 있었다. 그날 밤 저택의 별채로 돌아온 해오는 분노나 슬픔 대신 차가운 결심에 휩싸였다. 그들은 그녀를 연약하고 감정적인 여자로 취급했다. 그렇다면 그 오만을 역이용해 주리라. 그녀는 더 이상 방어만 하지 않기로 했다. 그녀의 방역은 소문을 퍼뜨리는 방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윤서현의 방식이었다. 하연의 방식은 철저한 정보와 논리에 기반한 것이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대한그룹과 윤서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청수그룹의 아내라는 자신의 위치를 이용하기로 했다. 다음 날 그녀는 김 비서에게 정중하게 부탁했다. 김 비서님, 제가 요즘 경영에 대해 공부를 좀 하고 싶은데 혹시 대한그룹의 최근 부동산 사업 관련 공개된 보고서나 자료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그녀의 부탁은 순수하게 학구적인 것처럼 들렸다. 청수 제약건으로 그녀의 분석력을 높이 사게 된 김 비서는 의심 없이 그녀가 요청한 것보다 훨씬 더 상세한 내부 자료까지 슬쩍 건네주었다. 하연은 윤서현 개인에게 초점을 맞췄다. 그녀의 약점은 무엇일까? 그녀는 서현이 대한그룹 산하의 럭셔리 아트 재단의 이사장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겉으로는 문화예술을 후원하는 고상한 재단이었지만 하연은 그 재단에 공개된 재무보고서와 미술품 구매 내역에서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다. 재단은 특정 갤러리에서 시장가보다 훨씬 부풀려진 가격으로 무명 작가들의 그림을 사들이고 있었고 반대로 유명 작가들의 작품은 비공개적인 경로를 통해 손해를 보며 되팔고 있었다. 전형적인 비자금 조성 수법이었다. 그녀는 의대 시절 논문을 분석하던 그 집요함으로 자금의 흐름을 역추적하며 하나의 거대한 비리 구조를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며칠 후 해운은 지훈에게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떠보기로 했다. 그녀는 그의 서재를 찾아가 조용히 말했다. 떠도는 소문들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윤서현 씨가 꾸민 일이겠죠. 서류에 몰두하던 지훈은 고개도 들지 않고 차갑게 대답했다. 견디라고 했을 텐데 쓸데없는 말썽 피우지 마.
그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이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시렸다. 그에게 이 문제는 그저 사소하고 귀찮은 가십일 뿐이었다. 하지만 하은에게는 자신과 그리고 이 계약 전체를 위협하는 생존의 문제였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전쟁은 오롯이 혼자서 치러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날 밤 하은은 자신의 서재 책상에 앉아 있었다. 노트북 화면 한쪽에는 자신을 조롱하는 가십 기사들과 소셜미디어에 댓글들이 떠 있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윤서현의 아트재단과 관련된 복잡한 자금 흐름 분석표가 띄워져 있었다. 복도에서 속삭이던 비웃음들은 그녀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속삭임들은 그녀에게 명확한 목표물을 알려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방어하지 않을 것이다. 사냥을 준비할 시간이었다. 겁에 질렸던 먹잇감은 이제 조용히 발톱을 숨긴 포식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이하은의 조용한 방역이 시작될 무렵 청수그룹은 예상치 못한 외부의 공격에 직면했다. 시작은 사소해 보이는 언론 보도였다. 청수화학의 동남아시아 공장에서 유해 물질이 유출되었고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내용이었다. 기사는 매우 자극적이었고 증거로 제시된 몇몇 주민들의 인터뷰와 병원 진단서는 대중의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강지훈의 사무실은 전쟁터나 다름없었다. 위기관리팀은 쉴 새 없이 울리는 전화를 받으며 진땀을 흘렸고 주간은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전무님, 단순한 환경사고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초 보도를 한 언론사부터 시작해서 현지에서 시위를 주도하는 환경단체까지 자금 흐름의 배후에 대한그룹의 페이퍼 컴퍼니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역시 윤태섭 회장이군. 지우는 굳은 얼굴로 창밖을 내다보았다. 이것은 윤서현의 유치한 가십 공격과는 차원이 다른 청수그룹의 근간을 흔들려는 고도로 계산된 공격이었다. 윤 회장은 해운과의 파혼을 빌미로 그동안 미뤄왔던 전면전을 시작한 것이었다. 위기관리팀이 내놓은 대책은 원론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피해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며 현지 정부와 협력하여 사태를 수습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우는 그것이 윤 회장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섣불리 잘못을 인정하고 보상에 나서는 순간 청수그룹은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힐 것이고 이는 향후 모든 사업에서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터였다. 그날 밤 강씨 저택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 강만철 회장은 지훈을 서재로 불러들여 호되게 질책했다. 네가 고집을 부리며 그 아이를 아내로 들인 결과가 이것이다. 윤 회장의 심기를 건드려서 이 모든 사달이 나지 않았느냐. 이것은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터졌을 일입니다. 윤 회장은 늘 청수를 집어삼킬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책은 있느냐? 시간이 필요합니다. 강 회장과의 대화를 마치고 나온 지훈의 얼굴은 피로와 고뇌로 가득했다. 그는 본체를 나와 차가운 밤 공기를 쐬며 정원을 걷고 있었다. 그의 발걸음은 자신도 모르게 별채를 향하고 있었다. 그 시각 해운 역시 별채의 서재에서 청수화학 사태에 관한 모든 뉴스 기사와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는 강씨 일가의 누구에게도 이 문제에 대해 먼저 아는 척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위치는 여전히 애매했고 섣불리 나섰다가 무시당하거나 분란만 일으킬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의학도였고 생명을 다루는 사람이었다. 그녀의 눈에 이번 사태는 단순한 기업 간의 전쟁이 아니라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이 걸린 문제였다. 그녀는 의대생 시절의 지식을 총동원하여 기사에 언급된 유해 물질의 특성 인체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제시된 진단서의 병명들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분석을 하던 그녀의 눈에 이상한 점 하나가 들어왔다. 기사에서 피해자들이 호소하는 증상은 다양했다. 피부 발진, 호흡기 질환, 만성 두통 등. 그런데 청수화학 공장에서 유출되었다고 주장하는 T5라는 물질은 주로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독성 물질이었다.
피부나 호흡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장기간 노출되었을 때 신경마비나 기억력 감퇴를 유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른 반응이 나타날 수 있었지만 기사에 나온 것처럼 급성으로 다양한 증상이 동시에 발현되는 것은 의학적으로 드문 사례였다. 더 결정적인 것은 진단서였다. 몇몇 진단서에 기재된 병명은 TB발 중독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 지역의 풍토병이나 다른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은 질병들이었다. 마치 누군가가 TI라는 원인에 모든 결과를 억지로 끼워 맞춘 듯한 부자연스러움이 느껴졌다. 해운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이것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칠 아주 작은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의 분석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하여 리포트로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때 서재의 문이 조용히 열리고 강지훈이 들어왔다. 그는 혜은의 책상 위에 놓인 청수화학 관련 자료들을 보고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평소의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왔다. 잠 못 이루는 사람이 나뿐만은 아니었군.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금 막 완성한 리포트를 그에게 건넸다. 이게 뭐지? 청수화학 사태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의학적인 관점에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우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리포트를 받아들었다. 하지만 첫 페이지를 읽기 시작한 그의 눈빛은 순식간에 날카로워졌다. 그는 페이지를 넘길수록 점점 더 깊이 몰두했고 그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졌다. 하연이 제기한 가설, 즉 피해자들의 증상과 유출 물질 사이의 의학적 불일치, 그리고 진단서의 신빙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위기관리팀의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다. 모두가 기업의 입장에서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고민할 때 그녀는 의사의 입장에서 이것이 진실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것이었다. 리포트를 다 읽은 지우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혜은은 초조하게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내 생각이 맞다면 이건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현지 주민들의 건강 기록까지 이용한 아주 악질적인 범죄 행위가 된다. 그는 다시 혜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그녀를 계약 파트너나 쓸모있는 장기말로 보는 시선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자신과 같은 곳을 바라보는 동맹을 발견한 자의 놀라움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내일 아침 나와 함께 회사로 가지. 그것은 명령이었지만 이전의 일방적인 지시와는 다른 무게감을 가지고 있었다. 위기관리팀 회의에 참석해서 네가 분석한 내용을 직접 브리핑하도록 해. 네가 이 사건의 돌파구를 찾아낼 수도 있겠다. 그 순간 하은과 지훈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보이지 않는 벽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다. 그들은 더 이상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아니었다. 돈과 필요에 의해 묶인 계약 관계를 넘어 공동의 적을 앞에 둔 전후 짠유가 되어가고 있었다. 혜은은 이 계약 결혼이 자신의 인생을 구원해줄 동아줄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깨닫고 있었다. 어쩌면 자신이 강지훈이라는 차가운 얼음성에 갇힌 왕자를 구원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의 차가운 계약은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청수그룹 본사 30층의 비상대책회의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회의실 중앙의 거대한 테이블에는 그룹의 핵심 임원들과 위기관리팀이 모두 모여 있었다. 그리고 그 상석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는 발표 좌석에는 이하은이 서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강지훈이 굳건히 서서 그녀를 향한 무언의 지지를 보내고 있었다. 누구신데 저분이 저기 서 있는 겁니까, 전무님? 지금 이 중차대한 시기에 외부인을 회의에 참석시키는 건 임원들 사이에서 수군거림과 노골적인 불만이 터져 나왔다. 그들에게 혜은은 그저 강 전무가 갑자기 데려온 젊고 예쁜 아내일 뿐이었다. 이 거대한 위기의 폭풍 속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다. 혜은은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스크린에 띄웠다. 안녕하십니까. 이하은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이번 청수화학 사태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차분하고 명료했다. 그녀는 자신이 분석한 자료들을 하나씩 제시하기 시작했다. 유출물질 TF가브의 독성학적 특성 피해자들이 호소하는 증상과의 의학적 불일치, 그리고 결정적으로 현지 병원에서 발급된 진단서들의 허점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그녀가 사용하는 정확한 의학 용어와 논리 정연한 설명에 회의실을 채웠던 의심의 공기는 조금씩 걷히기 시작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번 사태가 실제 환경오염 피해보다는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과장되거나 조작된 의료 정보를 기반으로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환경 문제가 아니라 고도로 계획된 정보전일 수 있습니다. 발표가 끝났을 때 회의실에는 침묵이 흘렀다. 그 누구도 감히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다. 혜은이 제시한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했고 그녀의 논리는 빈틈이 없었다. 마침내 한 임원이 입을 열었다. 만약 사모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대응을 하고 있었던 셈이군요. 그 말을 시작으로 회의의 분위기는 180도 바뀌었다. 지우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지금부터 대응 전략을 전면 수정한다. 첫째, 김 비서는 즉시 국내 최고의 독성학 전문가들로 구성된 비공식 조사팀을 꾸려 현지로 급파하도록. 우리의 목표는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둘째, 법무팀은 현지 언론과 환경단체의 배후를 철저히 조사해 대한그룹과의 연관성을 증명할 물증을 확보하라. 지훈의 지시에 회의실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절망적인 방어전에서 이제는 승기를 잡을 수 있는 방역의 서막이 열린 것이었다. 그날 이후 혜은과 지훈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그들의 주된 활동 무대는 더 이상 어색한 저녁 식사 자리가 아니라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는 별채의 서재가 되었다. 서재의 거대한 화이트보드는 어느새 청수화학 사태와 대한그룹의 연결고리를 분석하는 작전 상황판으로 변해 있었다. 이 위험한 동맹 속에서 그들은 완벽한 파트너가 되어갔다. 혜은은 분석가였다. 그녀는 의대생 시절 단련된 집요함과 분석력으로 윤서현의 아트재단 비리 의혹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재단의 미술품 거래 내역, 해외 법인과의 자금 흐름, 그리고 유령 회사로 의심되는 페이셔 컴퍼니들의 등기부등본까지 대조하며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을 맞춰 나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복잡한 데이터 속에서 비정상적인 패턴을 찾아내는데 천재적인 재능을 보였다. 지우는 실행가였다. 그는 혜은이 필요로 하는 모든 자원을 제공했다. 청수그룹의 보안팀을 동원해 혜은이 지목한 인물들의 뒷조사를 했고 재무분석팀을 붙여 그녀의 가설을 검증하게 했다. 김 비서는 지은의 지시에 따라 혜은이 필요로 하는 온갖 종류의 대외비 정보들을 물어다 주었다. 함께 밤을 새우는 날들이 길어지면서 그들 사이의 차가운 벽은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다. 어느 늦은 밤 수많은 자료에 파묻혀 있던 하은이 지쳐서 잠시 눈을 붙이고 있었다. 지우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자신의 자켓을 벗어 조용히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인기척에 잠이 깬 하은이 놀라자 그는 멋쩍은 듯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감기 들면 내일 일에 차질이 생기니까. 그는 주방으로 가 직접 커피를 타왔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머그잔을 사이에 두고 그들은 처음으로 일과 상관없는 대화를 나누었다. 왜 의사가 되고 싶었나? 사람을 살리는 일이 좋아서요.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일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왜 그만뒀지? 그의 질문에 혜은의 얼굴에 잠시 그늘이 졌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편찮아지셨어요. 학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역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아주 짧게. 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 태어나는 순간부터 청수그룹의 후계자라는 길 위에 서 있었으니까. 도망치고 싶었던 적도 많았지. 그 순간 혜연은 처음으로 강지훈의 다른 모습을 보았다. 재벌 3세라는 화려한 갑옷 뒤에 숨겨진 자신과 마찬가지로 운명이라는 굴레에 갇혀버린 한 남자의 고독한 얼굴을. 그들의 계약 결혼은 어쩌면 서로 다른 감옥에 갇힌 두 사람이 잠시 창살 너머로 손을 내민 것과 같을지도 몰랐다. 며칠 후 그들의 노력은 결정적인 돌파구를 찾아냈다. 동남아시아에 급파되었던 전문가 팀에게서 긴급 보고가 들어왔다. 하은의 예측은 정확했다. 현지 공장의 화학물질 유출은 경미한 수준이었고 이미 사고 직후 완벽하게 처리된 상태였다. 피해를 주장하던 주민들 중 일부는 대양그룹 측에 매수되어 거짓 증언을 한 것이었고 나머지는 원래 앓고 있던 풍토병을 화학물질 중독으로 위장한 것이었다. 모든 것이 대한그룹이 꾸민 한편의 거대한 사기극이었음이 밝혀진 것이다. 동시에 혜연의 조사 역시 거대한 음모의 실체에 도달했다. 윤서연의 아트재단을 통해 세탁된 비자금은 단순한 횡령이 아니었다. 그 돈은 차명 계좌 수십 개를 거쳐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윤태섭 회장은 조작된 스캔들로 청수그룹의 주가를 폭락시킨 뒤 이 비자금을 이용해 적대적 M&A를 시도하려 했던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권 다툼이 아니라 청수그룹 전체를 통째로 삼키려는 무서운 계획이었다. 그리고 그 계획의 뒤에는 재단을 통해 뇌물을 받은 부패한 정치인과 고위 관료들의 이름까지 희미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사건의 전모를 파악한 순간 서재안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이것은 더 이상 두 기업 간의 전쟁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부패 스캔들이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은 거대한 권력, 카르텔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지훈과 하은은 화이트보드 앞에 나란히 서 있었다. 복잡한 선과 이름들로 얽힌 거대한 음모의 지도가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다. 그 규모는 숨이 막힐 정도로 거대하고 동시에 두려웠다. 그들의 계약 결혼은 그들을 거대한 폭풍의 눈으로 이끌어버린 것이었다. 지훈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는 혜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부터는 되돌아갈 수 없어. 목숨을 걸어야 할지도 몰라. 그래도 나와 함께 가겠나?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혜은은 더 이상 호텔에서 두려움에 떨던 연약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기로 결심한 강인한 전사였다. 그녀는 지훈의 눈을 피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할 거예요. 그 대답과 함께 그들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가장 강력한 조항이 추가되었다. 그것은 바로 서로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였다. 폭풍이 몰아치기 전 세상은 언제나 가장 고유한 법이다. 강지훈과 이하은이 대양그룹의 거대한 음모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들을 거의 다 확보했을 무렵 청수그룹은 창립 50주년 기념 파티를 준비하고 있었다. 청수 측에서 동남아시아 화학공장 사태의 진실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예고하자 궁지에 몰린 윤태섭 회장과 윤서현은 초조해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패배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절박함은 언제나 가장 무모한 선택을 낳는 법이다. 청수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파티는 그해 재계 최고의 사교 행사였다. 국내외 정재계 인사들과 경쟁사 CEO들, 그리고 수많은 언론 매체들이 파티가 열리는 최고급 호텔의 연회장을 가득 메웠다. 강지훈과 하은이 연회장에 들어섰을 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하지만 이전의 호기심과 경멸이 섞인 시선과는 달랐다. 이제 사람들은 그들을 하나의 팀으로 보고 있었다. 나란히 선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어색하고 차가운 공기가 흐르지 않았다. 서로를 향한 은은한 신뢰와 따뜻함이 느껴졌다. 혜은은 더 이상 빌린 옷을 입은 어색한 소녀가 아니었다. 지식과 목적으로부터 비롯된 조용하고 강한 자신감이 그녀를 빛나게 했다.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강만철 회장조차 자신의 손자와 그 옆에 선 여자의 변화를 감지하고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물론 그 자리에는 윤태섭 회장과 윤서현도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벌인 기업 전쟁에서 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윤서현은 지훈의 옆에서 당당하게 서 있는 하연을 보자 끓어오르는 증오를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면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하연의 가장 약한 고리, 그녀의 치명적인 과거를 공격하기로 마음먹었다. 파티가 절정에 달하고 강만철 회장의 기념사가 끝난 직후였다. 모두가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청수그룹의 미래를 축복하던 그 순간 윤서현이 돌발적으로 단상 위로 올라갔다. 갑작스러운 그녀의 행동에 연 회장은 순간적으로 조용해졌다. 그녀는 마이크를 붙잡고 거짓된 정의감과 진짜 악의로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청수그룹이 어떻게 감히 정도 경영을 말할 수 있습니까? 미래의 후계자인 강지훈 전무가 자신의 아내를 돈으로 샀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연 회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지금 저기 강 전무 옆에 서 있는 여자 이하은 씨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불과 몇 달 전 그녀는 호텔에서 가장 비싼 값을 부르는 남자에게 자신의 몸을 팔던 여자였습니다. 폭탄 선언이었다. 서연은 증거랍시고 브로커의 증언이 담긴 녹취 파일을 재생하려 했다. 그녀는 가능한 가장 추잡하고 모욕적인 방식으로 혜원의 과거를 폭로했다. 이 혜원을 매춘부로 강지훈을 그런 여자를 돈으로 산 남자로 낙인 찍으려 했다. 연 회장은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다. 모든 카메라의 플래시가 일제히 혜원과 지훈을 향해 터져 나왔다. 번개처럼 터지는 불빛 속에서 혜원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 그녀의 가장 깊은 상처가 만천에 드러난 것이다. 잠시 그녀의 몸이 휘청겼다. 엄청난 수치심이 그녀를 집어삼키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곁에 있는 지훈을 보았다. 함께 밤을 새우며 음모를 파헤치던 시간들, 서로의 상처를 어렴풋이 보듬어주던 순간들, 그들이 쌓아 올린 신뢰를 떠올렸다. 그녀는 더 이상 절박함에 떨던 과거의 이하은이 아니었다.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싸우는 전사였다. 혜우는 허리를 꼿꼿이 폈다. 그리고 턱을 든 채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수백 개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마주했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비명보다도 더 크게 울렸다. 모두가 강지훈의 반응을 기다렸다. 그가 분노하며 혜운을 밀어내거나 모든 것을 부정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지훈은 정반대의 행동을 했다. 그는 침착하게 서연에게서 마이크를 건네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연 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네, 맞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만났습니다. 그는 비난의 핵심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의 방언은 더욱 강력한 힘을 가졌다. 그녀의 어머니는 죽어가고 있었고 그녀는 바로 지금 그녀를 심판하려는 자들이 파놓은 절박한 상황에 내몰려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윤서현과 윤태섭 회장을 향했다. 제가 덧붙이자면 그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은 대양그룹이 스캔들을 만들기 위해 꾸민 함정의 일부였습니다. 그들은 이 여자의 절박함을 무기로 이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지훈은 혜은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녀의 손을 단단히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한결 부드러워졌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모두에게 전달되었다. 그들은 이 여자를 희생양으로 보았지만 제 눈에는 불굴의 투사가 보였습니다. 그들은 이 여자를 상품으로 보았지만 제 눈에는 그 누구보다 강하고 고결한 영혼을 가진 한 인간이 보였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녀의 몸을 사기 위한 제안이 아니라 나의 파트너가 되어달라는, 나와 함께 싸워달라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는 혜은의 손을 잡은 채 모든 사람들을 향해 선언했다. 이 혜은은 내가 선택한 여자입니다.
그녀는 내 아내이고 미래 청수그룹의 안주인이 될 사람입니다. 상황은 완벽하게 역전되었다. 윤서연의 악의적인 공격은 완벽한 자충수가 되었다. 그녀는 잔인하고 집착에 찬 악녀로 비쳤고 혜은은 비극적이지만 고결한 여주인공이 되었다. 그리고 강지훈은 자신의 사랑을 지키는 로맨틱하고 충성스러운 영웅이 되었다. 언론의 카메라는 그 모든 극적인 순간을 담아냈다. 공포에 질린 서연의 얼굴 모욕 속에서도 위험을 잃지 않는 하은의 눈물, 그리고 그런 그녀를 보호하는 지훈의 단호한 모습까지. 지훈은 여전히 혜은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충격에 빠진 군중들 사이를 가로질러 그녀를 이끌었다. 이제 그들을 향한 속삭임은 비난이 아닌 감탄과 존경의 소리였다. 그들은 강만철 회장의 옆을 지나갔다. 노 회장은 혜은을 한 번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은 손자를 한 번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아주 천천히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 혜은을 골칫덩거리가 아니라 청수그룹의 엄청난 힘이 될 자산으로 보고 있었다. 연 회장의 불빛을 뒤로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지훈은 걸음을 멈추고 혜은을 바라보았다. 그는 부드럽게 그녀의 뺨에 흐르는 눈물 한 줄기를 닦아주었다. 그 순간 그들을 묶고 있던 계약서도 거짓된 역할극도 모두 사라졌다. 오직 부정할 수 없는 진실된 유대감만이 그들 사이에 남았다. 거대한 폭풍은 모든 것을 파괴하는 대신 그들을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 창립 50주년 기념 파티가 끝난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청수그룹의 이야기로 들끓었다. 언론은 강지훈의 극적인 선언과 이하은의 스토리를 대서특필했다. 대중의 여론은 압도적으로 그들 편이었다. 역경을 딛고 사랑을 지켜낸 현대판 왕자와 신데렐라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윤서현과 대양그룹은 한순간에 파렴치한 악당으로 전락했다. 이것이 바로 강지훈이 기다렸던 순간이었다. 대중의 지지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쥔 지금 방어에서 벗어나 적의 심장을 겨눌 시간이었다. 강만철 회장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은 강지훈은 대양그룹의 실패한 합병 논의와 최근 불거진 불미스러운 사건들에 대한 정리를 명분으로 양사 간의 긴급 합동이사회를 소집했다. 끝까지 자신의 오만함을 버리지 못한 윤태섭 회장은 이 자리에서 청수를 협박하고 상황을 뒤집을 수 있으리라 착각하고 이사회를 수락했다. 결전의 장소는 청수그룹 본사의 대회의실이었다. 차갑고 위압적인 분위기가 감도는 회의실의 긴 테이블. 한쪽에는 강만철 회장과 강지훈 그리고 많은 이사들을 놀라게 하며 지훈의 바로 옆자리에 배석한 이하은을 필두로 한 청수그룹의 임원진이 앉았다. 맞은편에는 여전히 기세등등한 윤태섭 회장과 수치심과 분노로 얼굴이 굳은 윤서현 그리고 불안한 기색이 역력한 대양그룹의 이사들이 자리했다. 회의실의 공기는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듯 팽팽했다. 지훈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금융감독원의 일부 인사들과 가장 신뢰하는 언론인 몇 명을 참관인 자격으로 배석시켜 두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윤태섭 회장이 포문을 열었다. 그는 청수그룹이 자신의 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언론을 이용해 대양그룹을 음해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이 판을 지배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강지훈은 그의 허세 섞인 비난이 끝날 때까지 묵묵히 기다렸다. 그리고 그의 방역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변명이 아닌 체계적이고 잔인한 처형의 서막이었다. 윤 회장님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저희가 파악한 진실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지훈의 말과 함께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이 켜졌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동남아시아 화학공장 사태에 대한 조사 결과가 떠올랐다. 전문가팀의 보고서, 오염되지 않은 토양 분석 결과, 현지 주민들의 실제 건강검진 기록, 그리고 돈을 받고 거짓 증언을 했다는 사람들의 공중된 진술서까지. 청수화학 스캔들이 완벽한 조작이었음을 입증하는 반박 불가능한 증거들이었다.
대한그룹 이사들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다. 윤태섭 회장이 말단 직원들의 과잉 충성이 빚은 해프닝일 뿐이라며 애써 상황을 무마하려 할 때 지우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그 과잉 충성에 들어간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도 마침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화면에 떠오른 것은 윤서현이 이사장으로 있는 아트재단의 내부 자금 흐름도였다. 지우는 옆에 앉은 혜은을 향해 잠시 시선을 돌리며 모든 이사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말했다. 이 모든 자료는 제 아내 이하은 씨의 집요하고 치밀한 분석 덕분에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혜은이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재단이 어떻게 특정 갤러리와 짜고 미술품 가격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그리고 그 돈이 어떤 유령 회사들을 거쳐 세탁되었는지를 낱낱이 보여주었다. 화면 가득히 복잡한 계좌 추적 결과가 떠오르자 윤서현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다. 단순한 비자금 조성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그는 마지막 단계로 나아갔다. 이 돈은 결국 수십 개의 차명 계좌로 쪼개져 청수그룹의 주식을 사들이는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는 조작된 스캔들로 청수의 주가를 폭락시킨 뒤 이 비자금으로 경영권을 찬탈하려 했던 윤태섭 회장의 거대한 계획, 즉 적대적 M&A 시나리오의 전모를 폭로했다. 범죄의 거대한 규모에 회의실은 충격으로 술렁였다. 마침내 윤태섭 회장의 입에서도 거친 욕설이 터져나왔다. 내 놈이 감히. 하지만 지훈의 공격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스크린에는 아트재단의 자금이 일부 정치인과 고위 관료들의 해외 계좌로 흘러들어간 내역이 떠올랐다. 그동안 청수그룹의 각종 사업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던 바로 그 인물들이었다. 이것은 더 이상 기업 간의 싸움이 아닙니다. 윤태섭 회장, 당신은 개인의 탐욕을 위해 대한민국의 경제 시스템 전체를 더럽히려 했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었다. 참관인석에 앉아있던 금융감독원 인사들이 자리에서 일어섰고 언론인들은 미친 듯이 노트북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자신들의 회사가 거대한 검찰 수사에 휘말려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깨달은 대한그룹의 이사들은 윤태섭 회장에게서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완벽하게 패배한 윤태섭 회장은 이성을 잃고 지훈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대기하고 있던 보안 요원들에게 제지당했다. 울부짖는 윤서현과 함께 그들 부녀는 회의실 밖으로 끌려나갔다. 회의실 문 밖에서 터지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한때 대한민국을 호령했던 그들 제국의 공개적인 처형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보였다. 대한그룹 측 인사들이 모두 떠나간 회의실에는 정적이 흘렀다. 강만철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지훈과 하은에게로 천천히 걸어왔다. 그는 엄청난 자부심이 담긴 눈으로 손자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혜은을 향해 돌아섰다. 그는 고맙다는 말 대신 모두가 보는 앞에서 대한민국 재계의 거인인 그가 아주 천천히 그녀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한낱 평범한 여자아이에게 보내는 최고의 존경의 표시였다. 네가 청수를 지켰다. 그리고 이 가문을 지켰다. 테이블 아래에서 지훈이 혜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들의 손가락이 단단하게 얽혔다. 그들은 불가능해 보였던 전쟁에서 마침내 함께 승리한 것이었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오만했던 악인들은 대가를 치렀다. 길고 길었던 대결은 끝났지만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거대한 전쟁이 남긴 상처와 흥분을 모두 씻어냈다. 윤태섭 회장과 그의 공모자들은 법의 심판대에 섰고 대한그룹은 주인을 잃은 채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반면 청수그룹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한 위상을 갖추게 되었다. 강지훈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젊은 경영인으로 떠올랐다. 강씨 저택에도 평화가 찾아왔다. 하지만 그 평화는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외부의 모든 적들이 사라지자 그들 사이에 남아있던 가장 근본적인 문제,
바로 계약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이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어느덧 1년이라는 계약 기간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대중의 눈에 그들은 완벽한 파워 커플이었다. 혜은은 더 이상 서류상의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청수제약의 비상임 고문이라는 공식적인 직함을 갖고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고 있었다. 강만철 회장은 이제 그녀를 단순한 손자 며느리가 아닌 그룹의 귀한 자산이자 진짜 가족으로 대했다. 집안의 그 누구도 더 이상 그녀를 무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화려한 대외적인 모습 뒤편 저택의 본체와 별채로 나뉜 그들의 공간 사이에는 여전히 어색한 거리가 존재했다. 그들은 최고의 파트너였고 든든한 동맹이었으며 이제는 편안한 친구이기도 했다. 하지만 부부라는 이름 아래에는 여전히 거대한 공백이 있었다. 계약 만료일은 그들 사이에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하는 마감 시한처럼 매일같이 다가오고 있었다. 혜은은 더 이상 과거의 절박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를 찾았고 주변의 존경을 얻었다. 어머니는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치고 건강을 되찾아 이제는 그녀를 볼 때마다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다. 그녀는 한때 꿈꿨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졌다. 하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새로운 꿈이 생겼다. 강지훈과 함께하는 진짜 가족. 그러나 그녀는 계약서에 감정적 교류 금지, 조항과 그녀 자신의 자존심에 묶여 있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을 최고의 파트너로 생각할 뿐 사랑하지는 않는다고 믿었다. 그녀는 계약이 끝나는 날을 조용히 준비했다. 계약금을 받으면 원래 계획대로 다시 의대로 돌아가 멈췄던 꿈을 이어갈 생각이었다. 그의 곁을 떠나는 상상만으로도 심장이 아팠지만 그것이 그와 그녀를 위한 최선의 결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가장 많이 변한 것은 강지훈이었다. 차갑고 계산적이었던 비즈니스맨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따뜻함과 애정을 배웠다. 그는 저택에서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모습을 찾았고 사무실에 그녀가 없으면 허전함을 느꼈다. 그저 그녀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온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계약이 끝나 그녀가 떠난다는 생각은 그에게 견딜 수 없는 공포였다. 수많은 계약과 협상을 지배해온 그였지만 정작 이 단 하나의 대화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겁이 났다. 이것은 비즈니스가 아니었다. 그의 심장이 걸린 문제였다. 계약 만료를 하루 앞둔 밤, 공기는 말하지 못한 수많은 단어들의 무게로 무거웠다. 지우는 혜은에게 그녀의 별차에 서재에서 만나자고 청했다. 그들의 파트너십이 진정으로 시작되었던 바로 그 장소였다. 혜은이 서재에 들어섰을 때 탁자 위에는 1년 전 그들이 서명했던 혼인계약서 원본이 놓여 있었다. 지우는 계약서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애써 태연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내일이면 우리의 계약이 공식적으로 끝나. 당신은 계약 조건을 완벽하게, 아니 완벽 그 이상으로 이행해줬어. 그의 말은 혜은의 귀에 이별 통보처럼 들렸다.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지우는 계약서와 함께 계약금 50억 원이 찍힌 수표를 그녀 쪽으로 밀었다. 이게 우리가 약속했던 보상이야. 고통스러운 침묵이 흘렀다. 혜은은 차마 그것들을 쳐다볼 수도 없었다. 그때 지훈이 또 다른 서류 봉투를 그녀 앞에 내밀었다. 그건 역시 계약서처럼 보였지만 무언가 달랐다.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할 제안이 하나 더 있어. 새로운 계약이야. 그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가득했다. 혜은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최고급 종이 단 한 장이 들어있었다. 문서의 제목은 종신계약서 종신치회수였다. 제목 아래에는 그 어떤 복잡한 조항도 금액도 기간도 없었다. 오직 단 한 문장만이 페이지의 한가운데에 적혀 있었다. 계약상의 파트너가 아닌 내 인생의 유일한 아내로서 평생 내 곁에 있어 주겠습니까? 그리고 그 문장 아래에는 서명을 위한 2개의 선이 그어져 있었고 그중 하나에는 강지훈이라는 이름이 이미 쓰여 있었다.
해운은 충격으로 얼어붙은 채 종이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가 고개를 들자 지훈이 그녀의 앞으로 다가와 섰다. 그는 생전 처음으로 자신의 모든 감정을 드러내고 있었다. 당신이 내 얼어붙은 벽을 부수고 들어왔어. 처음에는 당신의 강인함과 지성에 감탄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나는 당신의 따뜻함과 상냥함과 사랑에 빠졌어. 더 이상 비즈니스 파트너는 필요 없어, 혜운아. 내겐 당신이 필요해. 그의 서툰 고백에 혜운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대답 대신 탁자 위에 펜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떨리지만 행복한 손길로 강지훈의 이름 옆에 자신의 이름 3글자를 정성껏 적어 내려갔다. 하은. 그녀가 펜을 내려놓자 지훈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얼굴을 감싸고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1년 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담긴 그들의 진짜 첫 키스였다. 차가운 거래는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진심이 되어 서로의 심장에 닿았다. 1년 후 가을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어느 오후, 혜운과 지훈은 한적한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들의 곁에는 휠체어에 앉은 혜운의 어머니가 건강을 되찾은 온화한 미소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두 사람 함께 있는 모습 보니 내가 다 행복하네. 혜운은 지훈의 어깨에 편안하게 기댔고 지훈은 그런 그녀의 손을 자연스럽게 잡았다. 그들의 손에는 같은 디자인의 반지가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차가운 저택의 본체와 별채에 나뉘어 살지 않았다. 그들만의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었다. 혜운은 멈췄던 의대 공부를 다시 시작했고 지훈은 그런 그녀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였다. 그들의 앞날이 언제나 평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알고 있었다. 서로의 손을 놓지 않는 한 그 어떤 폭풍도 두렵지 않다는 것을.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시작된 그들의 기묘한 계약은 역설적으로 그들에게 인생 최고의 선물을 안겨주었다. 그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닌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영혼을 기댈 수 있는 단 한 사람, 바로 사랑이었다.